이게 뭐죠, 이게? 무통장? 무통장? 이게 장자예요? 예. 제가 글씨 참 잘 쓰는 편이다, 그죠? 자, 중과실 보겠습니다. 자, 중대한 과실이에요. 자, 첫 번째 판례부터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토지 거래를 하는 거죠. 중개사 통하지 않고요. 자, 그럼 당연히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거래를 하는 거니까 이 매수자 입장에서는 내가 매수하려는 그 땅이 맞는지 확인해야죠. 확인 안 하신 거죠. 토지 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자, 이것은 매매 목적물 동일성 착오가 있더라도 착오를 가지고 취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 2번입니다.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죠. 근데 토지상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지 않은 거죠. 역시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을이 땅을 사면서 땅을 매수를 하면서 을의 인식은 여기다가 공장 지어야지, 공장을 신축해야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죠. 땅을 샀죠. 근데 사고 보니까 실제로는 공장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인식과 실제가 현재 매수자 입장에서 불일치하고 있고, 이거는 중요 부분이에요? 중요 부분 아니에요? 네? 중요 부분 맞습니까? 이거 중요 부분이죠. 중요 부분이야. 을은 중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착오를 한 거죠. 을이 착오자예요, 착오자. 자, 착오자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표의자라고 해도 되죠. 표의자라고. 중요 부분. 자, 그래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기 때문에 을은 법률행위 취소하려고 하겠죠? 취소하려고. 나 취소할게. 착오였다. 이때 상대방 측에서는 야, 너 취소하지 마라. 너는 취소 못한다. 이게 상대방 입장이죠. 네가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는 거라면은 공장 신축이 가능한지를 알아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을이 안 알아본 거죠. 그러니까 너한테는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너 중과실이야. 너 중과실이야. 너에게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 그러니까 취소를 해라, 취소하지 마라. 너 취소하지 말라는, 너 취소하지 마. 너 취소 못해 이러는 거죠, 상대방이. 따라서 중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면은 이제 취소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요, 착오에 빠진 걸 상대방이 알면서 이용한 경우도 있죠. 자, 그러니까 공장 신축이 가능한지 불가능한 건지를 을이 알아보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중과실이 있는 건 맞죠. 근데 중과실이 있었더라도 지금 상대방 측에서 을의 이런 착오를 알면서 뭐 했다고요? 알면서 이용했다고요. 알면서 이용을 했다는 것은 착오를 한 을보다 상대방 측에게 더 잘못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알면서 이용했다면은 이 착오자, 저 을에게 중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죠. 자, 내려가서 입증 책임이요. 표의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죠. 중요 부분 착오는요. 그리고 중대한 과실은 상대방이 입증하셔야죠. 그죠? 자, 중요 부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중요 부분의 착오입니다. 라는 거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예, 표의자에게, 착오자에게 있고. 자, 그리고 반대로 중과실,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 이거는 누구에게 있고? 이거 상대방한테 있다는 거죠. 입증 책임이 이렇게 나뉘어지죠, 그죠? 상대방이 중과실이 있다는 걸 입증해요? 중과실이 없다는 걸 입증해요? 중과실이 있다는 걸 입증하죠. 너 중과실이 있으니까 너는 취소 못해. 이게 상대방 입장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착오자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 부인하는 자,
부인하는 자죠. 효력을 부인하는 자. 취소권을 행사해서 무효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효력을 부인하는 자. 그리고 상대방 측에서는 너 취소 못해. 취소권 행사 저지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죠. 효력을 주장하는 자. 자, 그래서 법률행위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에게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고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에게 중요 부분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자, 내려가서 경합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이 차고자를 상대로 해서요. 불법을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냐? 차고를 가지고 취소하는 건 불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차고를 가지고 취소하는 것은 정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를 한 거죠. 따라서 취소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2번이요. 매도인이 매수인의 잔금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여기서 매수인의 잔금 지급 불이행이 채무 불이행에 해당이 되죠. 자, 그래서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제권 행사를 했으니까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됐겠죠. 끝났죠. 자, 근데 매매가 이미 무효가 된 후라고 하더라도 이 매수인 측에서는 계약금 돌려받기 위해서 야, 이거 차고였다. 차고였으니까 취소하겠다. 가능하다는 거죠. 해제권 행사 후에도 차고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3번이요. 쌍방의 진위가 공통이죠. 너와 나의 생각이 같죠? 이러면 무슨 해석하죠? 자연적 해석을 하죠. 쌍방의 진위가 공통일 때는 자연적 해석을 하고 이런 경우는 표의자가 애시당초 의도한 대로 계약은 성립했기 때문에 차고 취소할 수 없다. 차고 취소할 수 없다. 자, 4번입니다. 차고가 타인의 기망으로 인해서 발생했다. 기망이 있었다는 거죠. 자, 표의자가 갑인데 이 표의자 갑에게 기망을 한 거죠. 사기쳤다. 기망을 하였다. 자, 그러면 을이 갑에게 기망, 허위 사실을 고지하게 되면은 갑은 차고에 빠져서 법률행위를 합니다. 이때 갑은 을 상대로 취소권 행사를 할 때 기망을 원인으로 취소를 하든가 아니면은 차고를 원인으로 취소를 하든가 뭐 하시면 된다? 선택하시면 돼요. 법률행위 속에 기망과 차고 두 가지가 경합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을 갖췄을 때 선택하면 된다. 둘 다는 안 되죠. 취소하는 거니까요. 따라서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차고였고요. 다음 이제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110조죠. 자, 먼저 110조 1항부터 확인하면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죠. 사기를 당하거나 강박을 당하면 취소할 수 있다. 지금 현재 110조 1항에서 말하는 것은 상대방의 사기 강박이에요. 자, 110조 1항에서 말하는 것은 상대방의 사기 강박입니다. 상대방이 사기를 치고 저기 강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있는데 갑과 을이 법률행위의 당사자인데 여기서 법률행위를 했던 그 상대방 측에서 사기를 치고 강박을 하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기망을 하던가 강박을 하던가. 자, 그러면 이렇게 상대방의 사기, 강박이 있다면은 사기, 강박의 위법성을 판단해서 취소권 행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도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취소권 행사 전까지는 유효였다, 무효였다? 유효였죠. 그죠? 근데 취소권 행사를 해서 원래 유효였던 걸 소급해서 무효 만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110조 2항에서 말하는 거는 상대방의 사기 강박이 아니에요. 여기는 사기 강박을 제3자가 한 거죠. 제3자의 사기 강박입니다. 제3자의 사기 강박은 그 모습을 봤을 때
법률행위 당사자는 갑과 을인데 이렇게 법률행위를 하였는데 상대방 측에서 사기 강박을 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법률행위 당사자가 아닌 자 측에서 사기나 강박을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기망을 하였다, 혹은 뭐 강박을 하였다, 뭐 이런 상태죠. 이런 경우는 과연 갑이 취소권 행사를 할 수 있느냐? 원칙적으로는 취소권 행사해요, 못해요? 원칙적으로는 못하죠. 어떤 경우에 취소할 수 있냐면은 110조 2항에서 나와 있습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해서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을 때 이때는 상대방이 누구죠? 을이죠, 을. 상대방 을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갑이 A로부터 사기강박을 당했다는 사실, 그 사실에 대해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런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그럼 반대로 상대방이 사기강박 사실을 전혀 몰랐고 아무런 잘못이 없으면 이 경우는 갑이 취소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죠. 몰랐고 잘못 없으면 할 수 없다.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서 볼 수 있어야죠. 자, 그리고 역시 3항에서 말하는 것은 이때 취소가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취소, 그러니까 상대적인 취소다라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사기부터 보죠. 이거는 기망을 하는 것이고 기망의 뜻은 기역에 나오듯이 허위 사실을 고지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니은에요. 부작위에 의해서도 기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작위라고 하는 것은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걸 부작위라고 그러죠. 자, 판례 공동묘지가 있는 아파트입니다. 옆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파트를 분양을 할 때 옆에 공동묘지 있다는 것을 수분양자들에게 고지를 해야죠. 근데 고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작위가 됩니다. 이것도 기망이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내려와서 동그라미 2번입니다. 위법성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기망의 정도가 어떤 허용 한도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기억에 나오듯이 상품 선전 광고에서 다소의 과장이 수반됐다. 이거는 허용 한도 넘어선 게 아니죠. 다소의 과장. 이거는 위법성이 결여가 되기 때문에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에 나오는 거는 교환계약 당사자가 시가를 묵비한다. 시가를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선생님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답을 안 하는 거죠. 입을 닫고 있는 거죠. 왜 답을 안 하죠? 비싸게 팔랐고. 네가 한번 가격 제시해봐라 이거죠. 네가 한번 제시해봐라. 네가 선제시해라 이거죠. 그죠? 비싸게 팔랐고. 혹은 허위로 고지했다. 시가보다 높게 고지하는 경우가 있죠. 기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더 높게 고지하죠? 비싸게 팔랐고. 어차피 깎아달라고 할 거잖아요. 그죠? 어차피 깎아달라고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높게 그냥 고지해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은 현실에서 충분히 다 우리가 예측 가능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가랑 관련된 것들은 고정불변이 아니고 시가를 묵비하거나 높게 고지한다고 해서 기망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시가를 원인으로 차고다, 취소하겠다. 그것도 안 되죠. 두 가지 다 안 돼요. 자, 내려가서 강박입니다. 강박의 뜻은 해악을 고지하는 거죠.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거. 자, 기억해 보시면 어떤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 단지 각서에 서명 날이 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 빨리 서명하시라고 지금 막 윽박 지르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도 어떤 구체적인 해악이 없다면 이건 강박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은요. 강박의 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해버렸죠. 이런 것들은
중대한 강박입니다. 심각한 강박이죠. 이런 경우는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돼버립니다. 내려가서 위법성.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은 위법성이 없어요. 고소고발이라고 하는 건 수단이죠. 고소고발은 정당한 수단, 위법한 수단. 정당한 수단이에요. 고소고발하는 건. 자, 근데 니은에 정당한 수단에 해당이 되는 고소고발이라고 해도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강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을이 갑한테 감히 사람을 때렸어? 사람을 때렸어? 나 고소한다. 너를 고소해버릴게. 고소할게. 네? 고소한다고 하는 거죠. 때렸으니까. 그렇죠? 그럼 갑은 예를 들어 전과가 있다. 전과가 있으면 공포심을 느끼죠. 네? 여기서 또 고소당하면 이제 들어가거든요. 공포심 느끼죠. 그래도 이거는 강박이에요? 강박 아니에요? 이건 강박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고소라는 것 자체가 그 수단이, 고소라고 하는 그 수단이 정당한 거니까 강박 아니죠. 근데 문제는 고소라는 수단이 정당하더라도 만약에 을이요. 야, 고소 안 할 테니까 뭐 1,000만 원만 가져와라. 야 1,000만 원 가져와. 이런 식으로 했다. 네? 단지 합의를 요구한 게 아니라 거의 뭐 협박 수준이죠. 그죠? 고소 안 할 테니까 1,000만 원 갖고 와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수단은 정당하더라도, 고소라는 수단은 정당하더라도 그 목적 자체가 지금 무슨 목적이에요? 네? 무슨 목적이다? 돈을 뜯을 목적이죠. 돈을 뜯어낼 목적이죠. 뜯을 목적이다. 목적이 돈 뜯어낼 목적이 된다면은 수단은 정당해도 목적이 위법하다는 거죠. 위법. 따라서 강박이다, 강박 아니다. 이러면 강박이라고, 이러면 강박. 그 내용이에요. 자, 그다음 이제 내려가서 양괄호 3번에 보시면은 제3자의 사기 강박, 그리고 대리인의 사기 강박입니다. 여기서 주로 출제되죠. 사기 강박 파트에서는요, 상대방의 사기 강박보다도 요 110조 1항보다도 110조 2항 제3자의 사기 강박, 여기서 주로 출제가 돼요. 자, 아까 조문 설명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제3자가 있고, 그리고 법률행위를 하는 당사자들이 있죠. 자, 갑하고 을하고 법률행위를 하였다. 이렇게 법률행위했다. 이때 제3자가 표의자를 기망하거나 강박을 하여 법률행위를 했다. 자, 그러면 법률행위는 갑과 을이 했기 때문에 갑의 취소권 행사는 을한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기 강박을 제3자가 한 거니까. 갑이 이 경우 제3자의 사기 강박을 원인으로 상대방에게 취소권 행사를 하려면 상대방 측에서 제3자 사기 강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때 한해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갑은요, 취소권 행사뿐만 아니라 제3자의 기망과 강박, 이거 자체가 불법이에요. 기망 강박이 불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갑은 불법을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갑의 손해배상 청구와 갑의 취소권 행사는 그 상대방이 다르고 이 두 가지 권리는 별개라 그랬죠. 별개. 따라서 갑이 제3자 A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 을과의 법률행위를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 이러면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죠. 틀린 말. 그게 지금 니은이죠. 제3자의 사기로 인해서 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3자에게 불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매매 계약을 취소해야 되냐?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다. 자,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건 취소권 행사는 하지 않고, 취소권 행사 안 하고 뭐만 행사할 수도 있다? 손해배상 청구만 하셔도 된다는 거죠. 뒤로요.
자, 뒷페이지 가보시면 대리인의 사기강박이 나오죠. 자, 이제 제3자가 사기강박을 한 것이 아니라 대리인이 사기강박을 했죠. 자, 그럼 A가 제3자가 아니라 대리인이라는 거죠. A가 대리인. 그리고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갑과 을입니다. 요렇게. 여기서 계약은 요렇게 이루어졌는데 이 대리인이 을의 대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을이 본인이라는 거죠. 을이 본인이고 A가 대리인이다. 자, 만약에 대리인이 상대방을 기망을 하거나 강박을 하게 되면은 이때는 대리인의 사기 강박이라는 것은 본인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기 때문에 본인이 몰랐다. 아니, 나는 몰랐지. 나는 잘못이 없지. 라고 주장을 해봤자 A가 사기강박을 했다는 것은 을이 사기강박한 거랑 똑같이 취급이 되죠. 왜냐하면 본인하고 대리는 당연히 아는 사이 모르는 사이. 아는 사이가 한통속이거든요. 한통속. 따라서 이런 경우는 얘가 몰랐고 잘못이 없다고 해도 갑은 취소권 행사할 수 있죠. 언제나 취소할 수 있어요. 언제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리인의 사기 강박은 110조 1항이 적용되겠어요? 110조 2항이 적용되겠어요? 1항? 2항? 1항이에요. 1항이죠. 1항이에요. 그러니까 을이 사기 강박한 거랑 똑같이 취급해 버린다고요. 대리인하고 을이 동일시 되는 자기 때문에. 그래서 요 사례에서는 110조 1항이 적용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억에 나오듯이 대리인은 본인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제3자 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10조 1항이 적용됩니다. 이 말이죠. 니은의 상대방은 본인의 선의 악이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위쪽으로 좀 올라가서요. 위에 디귿 보시면요. 갑이 채용한 직원 을이 있습니다. 직원이 상대방 병을 기망해서 계약을 체결했죠. 그럼 갑이 사장님이에요. 을이 직원이에요. 병이 표의자예요. 헷갈리죠? 헷갈리죠. 이 사기친 놈이 누구라고? 사기친 놈이요? 직원이라고. 직원. 직원. 직원이 지금 현재 을이죠. 을. 직원이 을이다. 그죠? 사장님이 누구라고요? 사장님 갑이라는 거죠. 사장님 갑. 사기 당하신 분이 병이라는 거죠. 병. 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직원이 사기 강박을 하였고, 직원이 병을 사기 강박을 하였고, 병이 직원으로부터 사기 당했을 때 이 사장님한테 취소권 행사를 하려고 한다. 자, 그러면 쟁점이 되는 것은 이 직원을 제3자로 볼 것이냐 대리인으로 볼 것이냐가 이제 쟁점이 됐던 거죠. 자, 판례는 직원과 사장은 동일시할 수 없다 그랬어요. 동일시할 수 없음. 따라서 한통속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직원은 사장님의 대리인이라고 제3자라고 판시했던 겁니다. 제3자 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때 병은 취소권 행사를 항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장님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때 취소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이제 내려가서요. 밑에 6번으로 내려가세요.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입니다. 111조 보시면 1항에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 생긴다.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도달의 뜻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 그게 도달이죠. 알 수 있는 상태. 그게 도달이 된 거죠. 안 거랑은 또 별개죠. 안 거는 요지예요. 요지. 자, 그러니까 갑이란 사람이 의사표시를 발송을 하죠. 의사표시를 발송한다. 의사표시를 발송할 때 전화로 해요? 편지로 해요? 편지로 하죠. 편지로.
우편으로 하죠. 우편으로. 왜 우편으로만 하는 거죠? 전화가 없으니까. 그죠? 민법의 세계에서는 전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편으로만 하셔야 돼요. 그러면 갑이 우편을 발송했다는 거는 우체통에다 집어 넣으셨다는 거죠. 그죠? 우체통에다 집어 넣었다. 발송했다. 그러니까 우체통에 들어갔으니까 그 의사 표시가 이제 상대방에게 배달이 되겠죠? 도달되는 거죠. 도달. 네? 을에게 도달이 되었다. 하지만 을은 아직 읽어보진 않았어요. 을이 봉투 뜯어가지고 내용을 읽고 이해하는 걸 요지라 그래요. 요지. 네. 그 저기 이 하는 그거 말고 네? 읽고 이해했다. 그게 요지예요. 요지. 발송 도달 요지 중에서 우리 민법에서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됐을 때 그때부터 의사표시 효력이 있는 것이다 라는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도달주의가 원칙. 자, 근데 예외적으로 발송주의를 취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예외적 발송주의.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되는 거는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는 승낙 통지를 뭐한 시점? 발송한 시점에서 계약 성립. 격승발. 이게 예외적인 발송주의죠. 2항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하고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된다고 해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발송하고 나서 돌아가셔도 편지는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 편지가 상대방에게 도달되면은 효력이 있다는 거죠.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건 그 의사표시가 유효다라는 거죠. 유효다. 자, 내려가서 도달주의 확인하세요. 자, 도달의 뜻은 1번에 사회관념상 그 통지 내용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 그게 바로 도달이죠. 현실적으로 수령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족이 수령했더라도 도달은 된 것입니다. 자, 내려가서 판례. 기읍은 보통 우편물이 발송됐어요. 반송이 안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도달됐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왜냐면 보통 우편물이라는 거는 그냥 우표만 붙여서 보낸 거잖아요. 그럼 걔가 물어갈 수도 있잖아요. 돈에 꼬마가 빼가지고 저희 가져갈 수 있잖아요. 도달을 추정할 수 없어요. 도달을 추정할 수 있는 건 니은입니다. 우편물이 내용 증명 우편이거나 아니면은 등기 우편물이다. 이런 경우는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면은 도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추정된다. 디귿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했네요. 알 수 있는 상태였는데 안 받으신 거죠? 그럼 도달된 거, 도달 안 된 거. 도달된 걸로 봐야 되죠. 내려가서 예외, 발신주의. 동그라미 2번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격지자 간의 계약 승낙, 격, 승, 발이고요. 531조. 자, 그리고 동그라미 1번에 나오는 건 무권 대리에서 상대방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상대방이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서 본인한테 추인할지 말지에 대해서 최고할 수 있죠. 이때 상대방 최고는 선의만 할 수 있어요. 선악불문이에요. 선악불문이죠. 최고 선악불문이죠. 이때 상대방이 최고를 할 때요. 131조 어떻게 되냐면 본인이 추인 여부에 대해서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상대방 최고에 대해서 추인을 뭐한 것으로 거절한 것으로 간주된다. 추인 거절로 본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131조. 자, 그래서 131조에서는 확답을 발하지 않았을 때 추인 거절로 간주가 되고 여기서 발자하고 하자 사이에 신이 생략되어 있죠. 발신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달주의라고 발신주의라는 거죠. 네? 발신주의. 그래서 이 두 가지 조문 자체는 발신주의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 오른쪽 가서 의사표시 수령 능력 112조를 보자. 의사표시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으셨네요. 근데 제한 능력자죠. 제한 능력자 같은 경우는 의사표시를 수령할 능력이 없어요.
자, 갑이 의사표시를 발송했고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이 됐어요. 분명히 도달됐습니다. 근데 얘가 제한 능력자라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미성년자다. 그러면 이 제한 능력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없다는 거죠. 수령 능력이 없는 자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는 수령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의사표시를 발송했던 이 갑은 야, 도달된 거 아니야? 도달된 거 아니야? 라고 도달을 주장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제한 능력자 보호 규정으로 봐야 되겠죠.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 반대로 제한 능력자가 잘 받았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도달을 주장하는 거, 그건 할 수 있어요. 제한 능력자 측에서는 도달을 주장할 수 있지만 표의자는 도달 주장 못해요. 왜 도달 주장 못한다? 수령 능력이 없어서. 언제부터 도달을 주장할 수 있냐? 이 제한 능력자 뒤에는 보호자가 있죠. 그게 바로 법정 대리인이죠.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가 저 제한 능력자 을에게 도달되었음을 안 후라면, 제한 능력자가 도달을 안 후라고 한다면은 그때부터는 이 표의자가 도달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법정 대리인이 안 후. 자, 그래서 지금 제한 능력자인 경우는 일단 원칙적으로는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없다. 이 대항을 쉬운 단어로 바꾸면 뭐라고요?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야, 도달됐잖아 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자, 도달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그 밑에 줄입니다. 다만 그 상대방의, 그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 알게 됐네요. 법정 대리인께서. 그러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건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주장할 수 있다. 자, 공시송달 113조.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할 때 공시송달을 할 수 있어요. 공시송달되면 도달로 간주가 됩니다. 법원 게시판에다 게시하고 2주가 지나면 간주가 돼요. 도달로 간주된다. 자, 여기까지 의사표시 끝내고요. 자, 이제 대리로 갑니다. 18페이지부터 법률행위 대리죠. 대리. 첫 번째 대리제도. 대리제도가 있어요. 반드시 한 문제 출제. 한 문제 이상은 잘 안 나와요. 한 문제 출제. 근데 이 대리제도 속에 대리권이 있고요. 대리권. 그다음에 대리행위가 있죠. 그래서 대리권과 대리행위 파트를 묶어서 대리제도라고 하고요.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옵니다. 내용이 엄청 많아요. 이 대리제도 안에서. 범위가 넓다는 거죠. 근데 몇 문제요? 한 문제 나온다는 거죠. 한 문제. 그러니까 쉽게 출제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범위가 넓기 때문에 쉽게 출제가 되겠죠. 이렇게 사례 형식으로 어렵게 안 나온다는 겁니다. 조문 그대로 출제가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복대리라는 게 있죠. 복대리. 역시 한 문제 출제죠. 한 문제 출제. 자, 세 번째 협의의 무권대리. 자, 무권대리 중에서도 협의의 무권대리. 협의라는 건 좁은 의미라는 거죠.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 이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에서 한 문제 반드시 역시 출제됩니다. 한 문제.
그리고 이제 대리 파트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표현 대리. 표현 대리. 대리인인 것처럼 보였다. 표현 대리.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대리 파트가. 여기서 대리 제도하고 협의의 무권 대리는 한 문제씩 꼭 출제되고요. 그리고 이 복대리하고 표현 대리 있죠. 여기는 번갈아 가면서 한 문제씩. 네? 번갈아 가면서 한 문제씩. 30회 때 복대리가 나왔으니까 아마도 우리 31회 시험에서는 뭐가 나오겠다. 표현 대리가 나오겠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죠. 하지만 알 수 없어요. 네? 하지만 알 수 없어요. 다 하셔야 되죠. 다 하셔야 되죠. 예측만 할 뿐이죠. 예측만. 그러니까 이 저의 이런 알량한 생각으로 예측하면 안 돼요. 네? 예전에 제가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예전에 한번 수업하다가 절대 안 나온다고. 절대 안 나온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처음 나오는 거였고 바로 그 작년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 안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장담을 해서 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도망갔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수업 때는 다 했거든요. 다 천만 다행이었죠. 안 했어 봐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럼 사람들이 찾아오겠죠? 찾아와, 사람 찾아오죠. 집에 찾아와요. 나왔다고. 네가 저 책임지라 그러죠. 그죠? 네. 진주였기 때문에 다 집을 알고 있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다 하세요. 그러니까요. 자, 대리 1번 보자. 자, 개념부터. 자,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거. 자, 그런데 효과는 본인한테 가는 거죠. 이게 대리죠. 자, 여기서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 하거나, 이건 하는 대리죠. 이런 걸 능동대리라 그래요. 하는 거니까, 그죠? 능동대리. 자,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에서는 의사표시를 또 수령한다 그러죠? 수령하는 거니까 이거는 받는 거잖아요. 이거는 무슨 대리? 수동대리죠. 수동대리. 능동대리와 수동대리가 있죠. 자, 그리고 2번에 보시면은 대리를 통해서 사적 자치가 확장 보충되죠.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대리인을 통해서 이걸 이제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종류 보시면요.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가 있죠. 수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임의 대리, 법정 대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임의 대리라고 하는 것은 수권이 있는 거죠. 이 수권이 뭔 뜻이죠? 권한을 준다. 뭐를 준다? 권한을 준다. 이게 수권이에요. 자, 수권이라는 것은요. 이 권이요.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에요. 권한을 준다. 줄 숫자죠. 권한을 준다. 이게 수권입니다. 그러면 임의 대리죠. 자, 그런데 법정 대리라고 하는 것은 수권에 따라 대리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따라 되는 것이 법정 대리인입니다. 그러니까 법정 대리에서는 수권이 있다 없다? 수권 없죠. 법정 대리. 자, 2번이요. 능동 대리와 수동 대리로 또 나뉘어지죠. 능동 대리라는 것은 하는 대리. 수동 대리는 받는 대리입니다. 현명의 주체가 다르죠. 능동 대리에서는 현명을 할 때 대리인이 현명합니다. 대리인이 능동 대리에서 현명을 한다. 자, 그리고 반대로 수동 대리에서는 대리인이 현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측에서 상대방이 이를 현명을 하죠. 자, 내려가서 수권 행위는요. 자, 먼저 개념부터 본인이 대리권 수여하는 걸 수권이라고 한다. 정해진 방식은 없어요. 그래서 불요식이죠. 그리고 단독 행위에 해당돼요. 상대방이 있는 거죠. 상대방이 있는 거. 자, 내려가서 제한, 대리는요. 재산상 법률행위에서 인정된다. 불법행위, 사실행위, 신분행위 이런 것들은 대리가 될 수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불법행위라고 하면은 뭐 죄는 내가 지을 테니까 깜빵은 네가 대신 가라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그놈이 깜빵 가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행위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공부하기 그거 대리 안 되잖아요. 공부 대리할 수 있습니까? 대리가 안 되는 거죠. 공부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대리가 되려면 자, 갑이 이렇게 대리인 선임해가지고 대리인이 뭔가 행위를 하죠.
행위는 대리인이어야 돼, 효과는 본인한테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갑이 야 네가 공부해라 네가. 야 네가 저기 내 대신 공부 좀 해라. 그럼 이 공부에 이 실력 상승이 갑이 실력 상승되는 게 아니죠. 얘가 실력이 상승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효과가 와야 안 와요. 안 온다고 사실행위 대리가 안 된다는 거죠. 뭐 운전도 대리가 안 되는 거죠. 대리운전은 뭐죠? 그거 대리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라는 거죠. 운전한다고 해서 그 효과가 이렇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행위. 자, 신분행위 대리 안 되죠. 신분행위. 그렇죠? 예. 뭐 결혼은 내가 하는데 뭐 예를 들어 네가 데리고 살아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거 안 된다. 다 안 돼요. 그래서 불사신 이거 대리 안 됩니다. 자, 내려가서 별표시 대리는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하죠. 그게 대리지 않습니까? 의사결정하는 거. 근데 사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심부름꾼들이죠. 이 사자는 의사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 내려가서 대리권부터 보겠습니다. 대리권부터. 자, 일단 수권을 하면, 자, 예를 들어 갑이 수권을 하면, 권한을 주면, 수권을 통해서 얘가 대리인 되겠죠? 대리인. 임의 대리겠죠? 수권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갑이 수권했을 때 을이 대리인 된다. 이렇게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 이 관계를 다루는 파트가 바로 대리권 파트입니다. 대리권. 자, 그러면 을이 갑의 대리인이 되어서 이제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법률행위를 하죠. 법률행위를 한다. 이렇게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 법률행위. 이러한 을과 병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 바로 대리행위 파트예요.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거죠. 대리제도 파트가. 자, 여기서 대리권 파트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냐면은 첫 번째 대리권의 범위. 범위가 제일 처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리권 제한. 대리권 남용. 대리권 소멸. 이게 나오죠. 대리권 파트에서. 자, 그리고 대리행위 파트에서는 일단 현명주의라는 게 나오고, 대리행위가 되려면은 본인의 이름을 밝혀라. 현명주의. 자, 그리고 대리행위의 하자. 마지막으로 대리인의 능력.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내용이 많죠. 여기서 몇 문제가? 여기서 몇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된다고요. 한 문제가. 자, 그럼 먼저 대리권 범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법 118조에서요. 권한을 정하지 않았을 때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만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권한을 정했다면 그 정해진 권한 속에서 대리인의 범위가, 대리권 범위가 정해지겠죠? 근데 안 정할 수 있잖아요. 범위를 안 정했을 때는 118조에 따라서 권한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첫 번째, 보존 행위를 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용 계량 행위를 할 수 있다. 자, 근데 보존 행위는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반면 이용 계량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죠. 1호 보존 행위하고 2호 이용 계량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뭐는 안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처분 행위는 안 된다. 처분 행위는 할 수 없다. 권한을 정하지 않았을 때. 처분 행위는 하시면 안 된다. 자, 뿐만 아니라 이용 계량 중에서도 권리나 목적의 성질이 변하는 범위라면 성질이 변하는 범위에서의 이용 계량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이용 계량 행위에 성질이 변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본인으로부터 특별히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은 대리인이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할 수 없다. 자, 먼저 보존 행위 보죠. 자, 가옥수선.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 물건을 파는 거죠. 그죠? 매각. 근데 문제는 부패하기가 쉽다는 거죠.
이거를 부패하기 쉬운 걸 처분해버리면은 다른 것들은 부패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보존이라는 거죠. 자, 3번 미등기인데 등기했다. 4번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한 소제기,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채권이 원래는 소멸할 예정이었는데 소멸하지 않게 된 거죠. 그게 바로 보존이라는 거죠. 채권을 보존시켰다. 자, 5번입니다. 기한이 도래한 채권을 추심하는 거. 채권을 추심해야 채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채권이라고 하는 건 소멸 시효가 있잖아요. 몇 년의 소멸 시효가? 10년의 소멸 시효가 있죠. 소멸 시효가 있어요. 그래서 방치하면 없어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달력을 10년치 달력을 쓰는 거예요. 10년치 달력을. 달력에 표시해 놓는 거죠. 그래서 10년 하면서 전화 때리는 거예요. 야, 돈 갚아라. 전화 때리는 거죠. 그래서 채권이 안 없어지니까. 그죠? 뻥이에요. 뻥이에요. 뻥이라고요, 뻥. 제가 수업 때 말하는 거 있죠? 거의 8할 이상은 다 거짓말이에요. 수업을 위해서. 네? 수업을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막 뭐 제 아시는 분이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제가 거의 다 제가 겪었던 일들이에요. 거의 다. 거의 다. 거의 다 뻥이에요.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냥 듣고 흘리세요. 그냥 듣고 흘리세요. 자, 내려갑니다. 이용 계량이요. 자, 목적물 임대하는 거. 임대차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수익을 얻는 거죠. 네, 이런 거 이용 계량입니다. 자, 그리고 무이자 소비대차였는데 이자부로 바꾸셨네요. 그럼 이제 이자를 받는 거죠. 수익을 얻습니다. 이용 계량. 자, 3번에 가옥에다가 부가시설 설치하는 거. 계량을 하는 거죠. 자, 밑에 쪽에 처분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자, 판례 입장 보죠. 판례 입장. 첫 번째,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으셨네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매매대금 지급기일 연기시켜주는 거.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두 번째 판례, 계약 체결에 관해서 권한을 받았습니다. 근데 둘째 줄에 체결된 계약의 해제, 일체 처분권, 그리고 해제와 관련된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하는 거. 계약을 제멋대로 해제해버리면 안 되죠. 계약을 끝내는 거기 때문에 이건 처분에 해당이 됩니다. 할 수 없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판례, 대여금에 영수 권한을 위임받았는데 채무를 면제시켜주는 거죠. 대리인이 상대방의 채무를 면제시켜 줘버리면은 본인의 채권이 없어지잖아요. 처분행위라는 것입니다.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네 번째 판례는 예금의 체결을 위임받았는데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처분하는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처분행위에 해당되겠죠. 할 수 없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범위였고요. 다음 대리권 제한서부터 좀 쉬었다가 이어서 보겠습니다.